42페이지. 수민이는 어디 숨어 있다가 오늘 나타났습니까? 공부는 하셨겠죠? 아이고야.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우리 반장님이나 유닛이나 총무님이나 수민이나 1시간 정도는 좀 대타로 강의 좀 해줄 수 없나? 응? 좀 해라. 좀. 그거 한 번씩 해줘야. 응? 니 맨날 관심이 몇 시에 맞아.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늦다. 오늘 천천히 했거든. 2시를 넘기지는 않는다. 2시를 넘기지 않는다. 자, 저당권 침해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침해. 침해와 구제. 자, 이것도 별 4개입니다. 저당권에는 뭐 별 4개 투성이다. 자, 우선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갑의 을한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써라. 자, 을한테는 산이 하나 있었죠. 8억짜리라 했습니다. 자, 갑은 요 산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겸 설정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산에는 굉장히 비싼 나무가 서 있다 그랬죠. 얼마짜리더라? 5억짜리. 나무 하나에 5억짜리야 지금. 자, 이 나무를 뭐라 했더라? 부합물을 했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에도 미친다. 그래서 담보가치는 13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6월 6일 날, 오늘이죠. 을이 신경질이 팍 났습니다. 을은 나이트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오늘은 나이트를 안 열어. 들어보셨죠, 전에, 그죠? 그 나는 작년주 아들은 맞더라고. 6월 6일 날은 나이트클럽 절대 문 안 엽니다. 저는 창원에서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 왜 그렇게 확신하냐 하니까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대, 지금. 6월 6일 날은 나이트클럽은 무조건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을이 신경질이 났어. 그래서 을이 이제 신경질이 나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발자국이다. 올라가가지고 뭐 했다? 싹두. 그래가지고 노랗게 죽여서 눕혀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억짜리가 1억짜리로 바뀌었다. 자, 이거를 담보물 멸실훼손이라 합니다. 그럼 담보물을 멸실훼손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받겠느냐. 이게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물권적 청구,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하나는 즉시 변제 청구, 하나는 담보물 보충 청구. 4가지가 있다. 이제 다 안 써도 안 되나? 손해 아파 죽겠다. 자, 1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즉시 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자, 이 4가지를 할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물권적 청구는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런데 저당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물권적 청구할 때 핵심입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핵심 요소로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와. 반환 청구는 안 돼요. 대신에 원상 회복 청구는 됩니다. 원래 있던 데 갖다 놔.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져와. 이게 안 된다고.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에게는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적시변제 청구는 뭐냐? 쉬워요. 자, 지금 채무자가 담보물을 멸실훼손시켰죠? 그러면 멸실훼손시키면 채무자에게 주어진 기한이익이 즉시 상실됩니다. 기한. 자, 기한이익이 무슨 뜻이다? 12월 말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은 6월 6일 날 즉시 갚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 6일이 변제기가 돼버려요. 원래는 변제기가 언제입니까? 12월 말. 그런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은 6월 6일 그날이 변제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날 즉시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을 쪽에서 보면은 즉시 갚아야 된다. 그거를 갑 쪽에서 보면은 즉시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즉시 갚아라고 청구했는데 만약에 을이 즉시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6월 6일 날 즉시 경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래는 갑은 언제 경매하나요? 12월 말이 돼야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이런 짓을 하면은 6월 6일 날 바로 경매 넣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담보물 보충 청구. 자,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나요? 4억이 감소한 거 맞죠? 그런데 을한테는 4억짜리 산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렇게. 그럼 갑쪽에서는 을아, 네 마음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했으면은 네가 그런 짓 했겠나? 막 그거는 봐줄게. 대신에 4억짜리 산을 담보로 추가로 제공하라. 그거를 뭘 한다고? 담보물 보충 청구. 이렇게 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 자, 적시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에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적시변제 청구도 을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도 을에게 이리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는 을인데 요 산의 주인이 을다시야. 물상 보증인이 돼버렸어. 그러면 채무자는 을이고 설정자는 을다시죠? 그럼 적시변제 청구는 을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을다시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를 때.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 있냐? 자, 손해배상 청구하고 적시변제 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시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2번, 3번하고 이 4번 있잖아요. 요거는 선택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선택.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하거나 적시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그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담보물이 보충돼 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2, 3번은 중첩적으로, 2, 3번하고 4번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재미없지? 할 것도 없으니까. 144페이지. 건저당 보겠습니다. 건저당. 자, 우선은 건저당하고 공동저당을 특수저당이라고 합니다. 특수저당. 여기는 99.9% 출제가 됩니다. 자, 한 번은 건저당이 나왔다가 한 번은 공동저당이 나왔다가. 그런데 차지가 요게 분량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70%, 요게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건저당에는 건자가 붙어 있죠? 건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 개의 채권을
뿌리채 한꺼번에 담보한다. 그게 뭐예요? 근저당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잘 보세요. 갑이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하고 항상 제가 예를 들은 게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13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12월 말까지 거래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저당을 보통 저당, 이거를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하고 보통 저당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그죠? 자, 요거를 우선 결산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결산기.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기본계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기본계약. 보통저당에서는 기본계약이 없습니다. 보통저당에서는 그냥 설정계약하고 설정등기, 여기는 기본계약, 거래합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 사장은 그죠? 1년을 거래하면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합니다. 채권이 확정이 됩니까? 변동이 됩니까? 변동이. 그래서 채권이 계속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0이 됐다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 결산기에 채권이 확정됩니다. 언제 된다고? 결산기에 확정이 된다. 자, 우리가 보통 저당은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습니다. 맞죠? 채권이 먼저 확정되고 저당을 잡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이 확정이 안 돼. 그냥 근저당을 먼저 잡고 채권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확정이 된다고. 그리고 큰 특징을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갑은 요 토지에다가 1번 저당이 아니고 근저당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보통 저당하고 다른 첫째 특징이 뭐냐? 첫째 특징이 부종성이 완화됩니다. 완화. 뭐라고? 우리가 부종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게 부종성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의 특징은 자, 요 사장이 돈 벌면은 중간에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 없어지죠. 그렇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거를 부종성 완화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 여기다가 보통 저당을 잡아버렸어. 그러면 빌릴 때 저당권 취득하고 갚을 때 말소, 취득, 말소, 취득, 말소, 취득, 말소 이리 되잖아요. 만약 을이 100번을 돈을 빌렸다. 저당권을 몇 번 잡아야 됩니까? 100번. 등기소 불납니다. 그래서 을이 갚아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저당권을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근저당. 그래, 근저당의 최대 특징은 부종성 완화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최초의 계약 당시에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저당은 연말에 가서 확정된다니까. 정간변동 하다가 연말에 확정.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채권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근저당에는 채권이 등기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할 수가 없지. 지금 등기는 이때 해야 되는데. 네? 1년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채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은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최고액을 등기합니다. 최고액. 보통 120%, 130%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은 1억 2천을 잡아버린다고. 최고액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고액의 뜻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최고액은 시험에 2번 남았죠?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의 한도. 그걸 최고액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초에는 채권은 결정되지 않고 최고액이 결정되므로 등기부에는 최고액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뭐가 한다고? 최고액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연말에 갔어.
연말에 가니까 채권이 11억으로 확정이 됐고 최고액은 연초에 10억으로 정해놨습니다. 보통 채권보다는 최고액이 크거든요. 보통 그래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액을 10억으로 정해놨는데 은행에서 실수해가지고 11억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11억 중에서 10억까지는 뭐를 받고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1억은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1억은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일반 채권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1억으로 확정이 되어도 연초에 10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는 10억까지는 우선 변제 받고 1억은 일반 채권이 되어버립니다. 받아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은행에는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건저당에서는 등기사항도 중요합니다. 뭐를 등기할 것이냐? 등기사항. 자, 등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필요적 등기사항.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임의적 등기사항. 자, 필요적 등기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벌써 하나는 나왔네. 최고액. 최고액 채무자. 최고액 채무자. 하나는 건저당 취지.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건저당권은 무효로 갑니다. 말소 대상이다. 건저당 취지, 최고액 채무자. 뭐 취지는 별게 아니고 등기부에 건자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런 뜻이에요. 건자. 자,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 건저당에서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자,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으로 전환됩니다.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으로 전환되면은 그때부터 경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 자, 그 다음. 확정은 아무 소리 없으면 결산기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가 결산기라고 봅시다. 자, 확정 전에 생긴 A라는 채권, 확정 후에 생긴 B라는 채권. 자, 확정 전에 생긴 A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이자 채권, 이자 채권, A- 채권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됩니다. 담보가 된다는 말은 우선 면제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확정이 됐는데 다시 대출했어. 이거는 건저당권으로 담보가 안 됩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평등 변제 이렇게. 자, 확정 전에 발생한 A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이자 채권까지도 담보됩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 지문에는 이게 나오겠죠. 이게 뻔하다.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볼래? 내가 읽은 대로. 일어섰어. 리안이가 용감하게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읽어봐. 어? 자, 한 번 더 해줄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이자 채권까지도 담보된다. 자신이 없나? 자신 있는데 하지 못했어요. 왜? 자신 있으면 해야지. 자, 한 번 더. 확정 전에 생긴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이자 채권까지도 담보. 됐죠? 이게 지문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저는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이 쉬워요. 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잖아. 그런데 이게 지문에 나오면은 빨리빨리 안 읽어진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그림을 보고 지문을 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야 된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랬죠, 아까? 완화, 그죠? 확정이 되면은 부종성이 강화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확정이 되기 전에는 채권이 잠시 소멸해도 건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완화. 근데 확정된 채권이 소멸하면은 바로 소멸합니다. 그때는 부종성이 강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결상기에 확정이 되는데, 결상기 되기 전에도 경매 신청을 하면은 확정됩니다. 특히 경매 신청으로 확정되는 게 단골 출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경매 신청으로 확정될 때는 누가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요. 자,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권, 갑다씨가 건저당권, 요렇게 됐습니다. 저걸 틀어서 지금 적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지 말고. 갑이 채권자 겸 건저당권자, 을이 채무자 겸 설정자. 저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거꾸로.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를 내기 위해서 이래 했단 말이야. 자, 갑은 선순위, 갑다씨는 후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져요. 이걸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걸. 자, 그러면 주인공이 갑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갑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을 물었어요. 그러면 갑지가 신청해도 확정, 갑다씨가 신청해줘도 갑의 것이 확정됩니다. 자, 갑지가 신청해서 지가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즉시 확정됩니다. 그 다음 갑다씨가 경매 신청해도 갑의 것이 확정됩니다. 그때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그때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또 갑다씨의 피담보 채권을 물었습니다. 그럼 지가 신청했다. 언제 확정된다? 신청시. 갑이 신청해줘가지고 갑다씨께 확정된다. 그때는 뭐요? 매각대금 완납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국어가 잘 안 돼서 제가 오만식으로 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 채권은 신청시, 남이 신청해서 내 거는 매각대금 완납시,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어디 가느냐? 저제 146페이지. 자, 거기 양괄호 6번 찾았나요? 그것도 시험의 기출이 4번 정도 됐습니다. 4번. 자, 얼마를 갚아야, 얼마를 변제해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얼마를 갚아야. 자, 우선은 채무자 겸 설정자는 다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다 갚아야 건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는 10억까지만 갚아도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아까 제3취득자에서 잠시 봤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채무자 겸 설정자가 즉 빌린 사람이 소멸시킬 때는 다 갚아야 된다. 그런데 제3자가 대신 갚아줄 때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건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146페이지 공동저당 보겠습니다. 공동저당. 자, 147페이지 맨 밑에 그림 있네요. 그림 잘 그려놨다. 그림 그 연습 좀 하셔야 된다. 연습.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억 2천입니까? 1억 5천요?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자, 을한테도 물건이 있었고 A한테도 물건이 있었습니다. A는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물상보증이네. 물상보증. 그래,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토지에도 A의 토지에도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걸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잘 생각해 보시면 건저당하고 반대입니다. 공동저당은 채권이 몇 개? 한 개. 저당권은 몇 개? 여러 개.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자, 건저당은 저당권은 몇 개? 한 개. 채권은 정간 변동 빌렸다 갚았다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저당은 여러 개 채권을 한 방에 담보. 이거는 한 개 채권을 여러 개 저당권으로 담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갑은 채권자 겸 공동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겸 공동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 물상보증인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우선 순위가 나와야 돼. 1순위. 1순위는 갑이다.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그 다음에 2순위가 나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3천을 빌려주고 1순위로. 정이라는 사람이 2천을 빌려주고 2순위로. 맞습니까? 그림하고? 그림 보고 있나 지금? 맨 밑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공동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후순위도 밑에 적어놔야 돼. 돈은 안 쓰더라도 적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갑은 양쪽에 저당을 잡았다 그 말이고, 병은 토지의 2순위, 정은 토지의 2순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신청한다. 이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자, 동시에 신청할 때는 동시에 배당받고, 이시에 신청할 때는 이시에 배당. 이 이시가 무슨 뜻이야? 하나씩 경매에 넣겠다. 요거는 한 방에 같이 넣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경매에 넣었을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뭐라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이거를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안분배당. 이렇게 안분배당.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합시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계산 못하면은 괴로운 계산 문제 그냥 포기하는 게 훨씬 낫다. 자, 동시에 갑이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 1억, 요거는 1억 2천짜리고, 요거는 8천짜리야. 이렇게. 맞습니까? 밑에? 자, 그러면 시가대로 낙찰이 됐다면 총 2억이죠? 2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 2천은 몇 프로일까요? 60%. 이거 잘한다, 야. 60%. 깜짝 놀랐네. 그럼 요거는 40%. 또 이거 계산한 사람이 있다. 이게 60% 같으면 그 40%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40%. 자, 분수로 고치면 60%는 5분의 3. 이거는 5분의 2. 이렇게 되네. 맞습니까? 10분의 6, 10분의 4. 이렇게. 그래서 그 프로하고 분수하고 같이 넣어주는 이유가 계산할 때 어느 게 편한지를 판단하라고. 둘 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60%, 40%를 경매대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경매대가 비율. 그럼 여기까지 냈어.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의 토지와 물상보증인 토지에서 각각 얼마를 받아가냐. 자, 안분배당을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자, 1억 5천에서 60%를 을의 토지에서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1억 5천에 60%가 얼마일까? 아니다. 요거 하면 쉬운데 5, 3, 15, 3, 3은 9. 9천인데 나는 왜 이리 잘하노? 이거는 당연히 6천이 되고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받아간다. 이거를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뭐라고? 안분배당.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간다. 안분배당.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은 갑이 둘 다 경매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 그때는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아가는데 계산하는 방식. 자, 총 낙찰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60%. 2억에서 8천 비율 40%. 그래 해놓고 요 1억 2천에 60%, 8천에 40% 요래 가는 순간 내년에 또 이라 이래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돼. 그럼 계산도 안 돼, 계산도. 그래서 요 딱 정해놓고 채권의 60%를 토지에서, 채권의 40%를 물상보증인 토지에서. 이게 뭐요? 배당 방식입니다. 그럼 1억 5천에 60%가 얼마라고? 9천. 1억 5천에 40%가 6천. 요렇게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짜리 중에서 9천을 받아갔으니까 얼마 남았다? 3천 남았지. 맞죠? 요게 낼름하고 먹고 8천에서 6천 받아갔죠? 얼마 남았죠? 2천 남았죠? 요게 낼름 받고 계산에 떨어지도록 내가 써놨잖아 우선. 그죠? 자, 이걸 뭐라 한다고? 안분배당 경매대가의 비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안분배당 9천, 6천 요렇게 받아가는 것은 둘 다 채무자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뭐라고? 채무자일 때. 근데 여기에는 물상보증인이 들어왔죠. 물상보증인이 들어왔을 때는 요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유명한 2010년도 판례입니다. 이때는 사법고시든 뭐든 다 출제가 됐죠. 중요하다고. 과거에는 물상보증인이 있어도 9천, 6천 이렇게 했거든. 근데 2010년대부터는 확 바뀌어버렸어.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고 부족한 것만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받습니다. 최대한 받으면 얼마예요? 1억 2천.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3천을 못 받았죠? 물상보증인에는 3천을 받아라. 이렇게 됐죠? 요게 어려우면은 개로는 그 계산 문제를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갑다. 뭐 이래 생각하는 게 좋다. 자, 양쪽에 다 채무자다. 그때는 안분배당 9천, 6천. 물상보증인이 들어왔다. 안분배당 적용 안 돼.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고 부족한 3천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재산에서 받는다. 됐죠? 간단하게 그렇게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회당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20회당. 자, 20회당은 조금 더 단순화시킬게요.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을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1억짜리, 요것도 1억짜리입니다. 자, 갑은 양쪽의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원래 여기가 시간이 좀 제일 오래 걸려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도 물상보증인 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물상보증인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5년 전부터는 물상보증인을 100%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은 채무자 토지하고 물상보증인 토지에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역시 뭐냐, 후순위가 있겠죠, 그죠? 후순위가 누굽니까?
병정이겠죠, 그죠? 요게 1순위. 1순위는 을이단 말이야. 갑이다, 갑. 갑 1억. 갑 1억. 2순위는 뭐요? 병, 뭐 5천. 예를 든다면 정 5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20배당 맞죠, 그죠? 하나만.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채무자의 토지만 경매를 넣어서 1억을 싹 다 받아가 버렸어. 괜찮죠? 채무자는 주만대로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신청해서 배당받아 갈 수도 있고, 하나만 신청해서 배당받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갑은 채무자 토지만 경매를 넣어서 1억을 다 받아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빵 요래 됩니다. 맞죠? 원래 이게 만약에 이 물상 보증인이 아니고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 갑이 동시에 신청하면은 5천 받아갈 수 있죠? 그럼 병도 5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상 보증인이 들어와 가지고 갑이 채무자 재산만 이시 신청을 해서 1억을 다 받아가니까 병이 빵 요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보호하는 방법이 요거는 읽어줘야 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읽어보세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러면 갑이 채무자 토지를 경매해서 1억을 다 받아갔어. 그럼 병은 요게 채무자 만약에 집 같으면은 병이 채무자 집에 갑을 대위해서 받아간다. 이거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런데 여기도 대위도 마찬가지로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만 대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물상보증인 재산 아닙니까?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병이 갑을 대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병은 빵으로 끝나버려요, 이 사람은. 머리가 또 조용한 거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뱅글뱅글 도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자, 갑이 물상보증인 집을 경매해서 1억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갑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빵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은 채무자 토지의 갑을 대위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는 잘 안 되면 외워도 돼. 여기는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야.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없다. 그게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으로 갑을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있다. 됐어요? 그걸 외우란 말이에요. 외우라고. 한번 해봐라, 따라. 입에 아파 죽겠다. 따라 해봐라, 좀. 뭐 없어? 뭐 없나? 자,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그럼 선생님,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물상보증인도 대위할 수 있어요. 예? 물상보증인도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경매 넣어서 받아갈 수 있어. 물상보증인 후순위도 경매 넣어서 갑을 대위해서 받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이 들어왔을 때 공동저당 밑에 후순위로 들어온 사람은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는 망합니다. 물상보증인 후순위는 보호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훨씬 유리하다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시라고.
됐습니까? 그렇게. 자, 오늘은 원래보다는 진도가 좀 덜 나갔습니다. 덜 나갔어. 자, 저쪽에 넘겨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153페이지 보세요. 153페이지. 계약의 성립 있죠? 그 이번에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있잖아요. 모습. 자, 그거만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식만 시키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주간에는 개론 2시 넘겨서 하던데 뭐 그 제가 뭐 2시까지 한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죠? 우리는 강의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진도가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흘러갑니다. 오늘은 대충 어디까지 하는데 오늘은 예상했을 때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나가면은 계약 성립까지 해야 돼. 근데 오늘은 야간 수업이 없다 그랬죠. 더 천천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성립까지 다 못 나가요. 네, 못 나가는데 그 성립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시면 좋겠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을에게 니한테만큼은 10,000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합니다. 청약. 이렇게. 갑은 누굴까요? 누구기는 책방 주인이지. 서점 주인. 원래 민법책이 40,000원짜리야. 근데 을 내한테만큼 10,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청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누굴까요? 야, 이제 좀 된다. 열수다, 열수. 열수가 뭐냐? 열받은 수험생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기특해서 니한테는 10,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을은 틀림없이 살이라 보고 책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청약을 했죠. 그럼 을의 반응은 3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오케이. 하나는 오케이. 자, 오케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응. 오케이. 응. 제가 왜 응을 강조하느냐? 저게 성락이 되려 하면은 잔소리가 붙으면 안 돼. 응? 잔소리 붙으면 안 돼. 그냥 10,000원에 팔겠다 하면 요게 성락이라고. 그래서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이는 성락은 성락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성락이라고 합니다. 성락.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을은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갑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어.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낙서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책을 받아가지고. 낙서했다고. 또는 책에다가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겠다 말입니까? 안 사겠다 말입니까? 사겠다. 자, 그러면 성락의 의사는 있어요. 성락의 의사는 있는데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표시는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성락 의사를 실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행동으로 성락했다. 그런 뜻이 행동으로. 자, 하나 물어볼까요? 하원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는 지금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한 사람이 누구라도 200원 내면은 커피 한 잔 팔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성락을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자판기야, 오늘 날씨도 꾸무리하고 이상하게 커피가 땡긴다. 그래 내가 한 잔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하얀 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옵니다. 응? 하얀 집이 그립냐 하면서. 그래 안 하잖아요. 200원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00원 집어넣는 행동에 의해서 매수 성락 의사가 실현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행동으로 승낙하는 것을 뭐라고? 의사실현이라고. 의사실현. 또 하나. 자,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고 다닙니다. 시내버스.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합니다. 얼마를 주면은 어디까지 태워주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승낙 어떻게 합니까? 기사표 가지고 그래 승낙하겠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 그 카드를 대거나 돈을 집어넣잖아. 그것도 승낙의 의사실현. 자, 백화점에 20만 원짜리 정찰가 붙은 구두가 쫙 진열이 돼 있어. 그 자체가 청약이야. 그럼 여러분 승낙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두 들고 계산대에 놓으면 승낙 의사가 실현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 표시로 승낙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다. 맞죠? 이거를 의사 실현이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을 쪽에서도 민법 책을 10,000원에 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청약일까요? 대답해라. 갈 때 다 됐다. 만약에 갑의 청약을 알고 을이 이렇게 했다면 승낙, 모르고 했다면 청약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청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갑도 청약했고 을도 청약했잖아요. 청약만 2개 있는데 계약이 성립될까?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갑은 10,000원에 팔겠다. 을은 10,000원에 사겠다. 계약을 성립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2개이지만 상호 교차됨으로써 내용이 일치됨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 교차청약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계약 성립의 형태는 3가지다. 청약과 승낙, 청약과 의사실현, 교차청약. 자,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올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는 언제요? 나눠야 돼. 아이고, 리아나 좀 강의 좀 빨리 끝내자. 배가 고파 죽겠다. 자, 격지자하고 대화자로 나눠집니다.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대화자는 대화를 하거나 전화로 한다. 그런 뜻이고. 격지자는 의사 전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화로 하면은 대화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편지로 하면은 격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다. 그러면, 자, 대화자는 원칙대로 승낙의 도달 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종식에서 배울 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화자는 원칙대로 도달 시에 성립한다. 그런데 격지자는 특칙이 적용됩니다. 특칙. 승낙의 발신 시에 성립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화자 간에는 승낙의 도달 시, 격지자는 발신 시에 성립한다. 그렇게. 자,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자, 을이 책에다가 낙서했다는 사실을 서점 주인이 알았을 때, 그게 아니고 낙서했을 때, 이름을 기재했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오케이?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이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만약 화장품이다. 화장품. 화장품. 이 천재단 말이에요. 숨도 안 쉬고 튀어나온. 그죠? 이 을이란 여자가 화장품을 받아가지고, 그죠? 전화도 하지 않고 꺼내가지고 바로 팍 발라붙어. 언제 성립한다? 발랐을 때. 발랐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았을 때가 아니고 발랐을 때. 그것도 과로 발랐을 때. 과로. 저 발랐을 때. 천재다, 천재. 와, 대단하다. 그거를 법에는 사실이 있는 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차청약은 이 승낙하고 달리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는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그때 성립합니다. 됐죠? 자, 격지자 대화자는 성락으로 성립할 때 나누지 교차 청약일 때는 격지자 대화자 상관없어요. 무조건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됐습니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자, 요 정도가 계약의 성립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 기초를 형성한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에 필요한 게 성락을 했는데 연착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연착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휴일인데도 놀지 않고 여기에 왔다. 제가 볼 때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이다. 자세가 됐다, 자세가. 그죠? 자세가 됐다. 그 소문을 아는 사람한테 내주라, 내주라. 자,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 판례 특강이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참석해서 들으시고, 그것도 미리 자료를 받아서 꼭 한번 정독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네, 딱 읽고 오시면, 그날 80% 이상은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토요일 날 뵙기로 하고, 하여튼 간에 휴일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